인간을 잘 알 수 있는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달라. 플라톤의 파이돈을 저는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지식을 획득하는 거랑 영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 그다음에 인간의 신체를 움직이게 만들고 생각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원이다. 현대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을 항상 연결돼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네. 이소크라테스 편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지식과 그렇죠. 의견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플라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네. 그것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사상의 네트워크 기억나시죠? 네. 사상의 네트워크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을 갖고 있고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뭐죠? 플라톤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사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자, 그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학하고 갈래? 이 테아이테토스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네, 테아이테토스에서 등장인물이 소크라테스와 그다음 테오도로스, 그다음 테아이테토스입니다.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테오도로스와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대화를 해요. 네. 소크라테스 선생님, 10대인데 아직 굉장히 뛰어난 수학적 능력을 갖고 있는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를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친구를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테아이테토스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테오도로스가 테아이테토스를 불러들여서 소크라테스와 셋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바로 테아이테토스의 내용인데, 자, 이 주제가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라톤 거기에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를 한다면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지식이 근거가 뭐냐라는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작업을 테아이테토스에서 보여준다.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죠.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지식이 아닌 그러니까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견해 세 개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이거를 격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지식은 감각이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감각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얘기했죠. 프로타고라스의 견해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에 척도이지 않겠느냐. 인간 만물 척도설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입니다. 이 세 견해를 소크라테스가 격파하면서 자신의 이제 고유한 지식에 대한 어떤 논의를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지식은 감각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세 견해가 서로 학자들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어떤 반론을 통해서 격파하느냐? 자, 대략 이런 거예요. 자, 이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을 만물의 척도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프로타고라스는 왜 제자들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웅변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각자라고 한다면 왜 프로타고라스는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아, 그러네요. 보편적인 어떤 게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우리가 바리스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 만약에 자, 모든 지식은 감각이고 또 각 개인이 이 세상을 판별하는 기준이고 모든 것은 다 변화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바리스타하고는 문을 닫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원두는 어떤 원두인지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죠? 또 왜 그런지 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원두를 이 볶을 때 말이죠. 어떻게 볶아야 되느냐? 어떻게 볶아야지 좋은 이 커피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 그러면 바리스타 학원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 학원을 우리가 예로 들었지만 바리스타 학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커피를 배우러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감각적인 건 너머에 변화하는 건 너머에 변화하지 않고 감각으로만 알 수 없는 어떤 원리, 네, 원칙, 규칙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바리스타 학원이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향기롭고 구수한 다양한 맛이 있겠지만 맛있는 커피, 좋은 커피가 뭔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세 견해가 틀렸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전략을 소크라테스가 구사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묻겠죠. 그럼 지식이 뭡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유명한 지식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뭐예요?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네, 정당화된 참된 믿음? 네, 참인 믿음. 참인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정당화된 참인 믿음,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네. 물론 테아이테토스에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아직까지 나도 지식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끝을 내지만 어쨌든 간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일단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이다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네. 이 믿음이 어때요? 옳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이럴 경우에 불나방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 너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지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 좀 다른 개념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일단 뭔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쵸. 뭔가를 이게 참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참이 아닐 경우에 그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예. 예리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아, 네. 네, 그래서 참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참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참인 믿음이다에서 또 끝내면 안 돼요. 참인 믿음인데 정당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당화다라는 게 뭔 뜻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하다? 고개를 끄덕끄덕이만 하다. 설득력이 있다. 예. 자, 정당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의 주장 혹은 누군가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 제시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그 과정을 정당화 과정이라고 해요. 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될 수 있으려면. 이 정당화 과정이 없이, 다시 말해서 근거 제시를 통해서 누군가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참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없으면 이것은 뭐죠? 독선이고 우기는 거다 이거예요. 이건 독사네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의견일 수 있는 네.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과학자들은 네. 자, 공룡의 원인, 공룡이 멸종한 결정적인 원인이 소행성의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략 6,550만 년 혹은 6,6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지식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거가 뭐냐? 자, 첫 번째는 충돌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충돌구. 네. 네. 뭐 외부의 물체가 부딪혔을 때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바로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이 근거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근거는 대략 그때 시점, 다시 말해서 6,500만 년 대략 그때의 지층에서 네. 이리듐 성분이 대량 검출이 됩니다. 이리듐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지구에는 극소량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리듐이 그 당시 지층에서 대량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리듐 함량이 높은 외부
우주에서 날라온 어떤 뭔가가, 물체와 예.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예.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의 외부 물체가 충돌을 그 지점에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봤을 때 그것은 공룡 멸종으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인 타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6,500만 년, 대략 6,600만 년쯤 공룡을 멸종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소행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그것은 참인 믿음이고 그 참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당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얘기한 지식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다. 자, 누군가가 뭔가를 알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이 요새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그 빌리브나 트러스트 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그 지식이라는 그 의미에 가까운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란 단어 때문에 사실 조금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이냐 객관적인 믿음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어쨌든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건데 그건 뭐예요? 참인 믿음이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로 인해서 정당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지식인 거예요. 그렇죠. 배운 걸 믿는 거니까.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플라톤식의 이런 이제 지식에 대한 규정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게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아래에 나오는 이 논문에서 네. 이 플라톤의 굉장히 오래된 이 믿음,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견해를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싣고 이것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규정했던 지식에 대한 이런 식의 생각이 한번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사건이 20세기에 일어납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이건 우리 다음 편에 게티어라고 하는 철학자를 다룰 때 게티어.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플라톤을 공부를 아주 살짝 했는데 네, 제가 불현듯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플라토닉 러브는 플라톤에서 왔나요? 플라톤의 지식에 대한 정의가 거의 2500년간 지금 우리 인류사를 지배해 왔는데요. 그런 플라톤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이나 정의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 이제 시민 강연 같은 걸 할 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자기 선호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제 행복에 대한 주제를 많이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네. 플라톤이 다루지 않은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생각은 뭐냐면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곧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이후에 세네카 이렇게 라인이 쭉 이어지면서 논의가 조금 발전이 되지만 지금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책과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책에서 네. 이제 이 플라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렇게 그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플라톤의 생각인 거예요. 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드로스에서 그 유명한 마차의 비유가 나오죠. 마차의 비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마차의 비유. 자, 마차의 비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 세 부분이 있다. 네. 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욕구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네. 뭔가 목마를 때 뭔가 마시거나 졸리면 잠을 자려고 하거나 이런 욕구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계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계 머신이 아니라 네. 기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기계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언어로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제 기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파이드로스나 이런 책에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분노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어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분노하는 우리의 측면이에요. 전 기계를 용기랑 비슷한 단어로 생각했는데 용기라고도 번역해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거 뭐예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잘못했다라고 예.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네.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말로 이제 마차로 비유하는데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같다 이거예요. 인간이 내가 한 마리 말은 욕구라고 하는 말이 끌고 또 다른 말은 이 기계 분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끄는데 마차에는 말 말고 또 누가 있죠? 마부. 마부가 있습니다. 이 마부가 고삐를 잡고 얘네들 두 마리 말을 잘 조종을 해야 돼요. 자, 요 마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 능력이에요.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삼자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플라톤이 제시를 하는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마리 말이 어떻게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욕구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간다. 그럼 마차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져요? 전복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연쇄살인 사건 중에 이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있죠. 네. 이춘재라고 하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 그 안에 말이에요. 욕구가 있었습니다. 검은 욕구죠. 네. 범죄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이제 뭐 범죄 심리학자들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욕구가 뭐죠?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조종을 할 수 없어서 먼저 뭐예요? 그 말이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행에 빠뜨리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검은 말이 먼저 튀어나갔을 때 결국에는 어때요?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계라고 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갈 때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좋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많죠. PC방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에서 일을 하던 청년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은 플라톤식으로 우리가 보자면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앞으로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의 마차를 넘어뜨리고 본인의 삶이라고 하는 마차도 넘어뜨려 버렸어요. 좋은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불나방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우리 요원님들 다 후회하는 거 다 한 왜 가지씩 맨날 있을 거예요. 저한테 과거를 들여다보라고 맨날 저한테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과거가 좀 네. 후회되는 게 당연히 있죠. 네. 저도 많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욕구라고 하는 말이 먼저 뛰쳐나갔거나. 맞아요. 네. 극공감이에요. 네. 아니 저는 기계가 먼저 뛰쳐나갔네요.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먼저 이쪽 이제 분노가 좀 뛰쳐나가는 편이구나. 네. 분노하는 마음이 먼저 뛰쳐나가지고 마차가 넘어지는. 예. 그래서 후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마리 말을 잘 컨트롤을 못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 강조하는 거 뭡니까? 마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 욕구가 너무 좀 강하게 튀어나가려고 하구나라고 그걸 생각할 때 뭐예요? 고삐를 잡아당겨야 돼. 그다음 기계라고 하는 분노하는 말이 뭐지 먼저 튀어나가려고 하는구나 할 때 고삐를 잡아당겨야 돼. 이때에만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뭡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선한 삶, 좋은 삶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파이드로에스에서 플라톤이 보여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욕구랑 이 분노하는 마음을 플라톤이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폴리테이아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당시 플라톤이 당시의 계급 사회를 반영을 해서 노동자 계급과 그다음에 이 군인 계급, 공격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수호자 계급이죠. 네. 그다음에 이 통치자 계급을 나눕니다. 당시에 이제 계급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욕구다. 왜? 노동자 계급은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구를 충실하게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전사 계급에 필요한 덕목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을이나 공동체를 습격하고 약탈해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라고 하는 거를 덕목으로 포함시키는 거죠. 통치자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개로 구분되느냐 하면 이 사회 당시 계급제도랑 이거를 같이 생각한 거예요, 플라톤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 건데 마치 사회가 그런 식의 세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계급이 서로 자신의 어떤 덕목을 잘 알고 선을 넘지 않을 때 네. 좋은 사회가 되듯이 공동체가 되듯이 우리 안에도 세 부분이 있고 세 부분의 특징이 전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책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네. 인간이 하나의 작은 국가네요? 작은 폴리스예요. 작은 폴리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플라톤이 이게 오늘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라톤은 마치 욕구를 평가절하하고 마치 이성적 능력만 강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균형을 강조해요. 만약에 욕구라고 하는 것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부에 비유해서 어떻게 해요? 그 그쵸. 고삐를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네. 잘라버리면 돼요, 말을. 혼자 걸어가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고삐를 당길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플라톤이 이성적 능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해입니다. 그쵸. 밸런스를 강조한다. 그래서 플라톤도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바로 욕구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배고프면 이 철학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 뭘 먹어야지 욕구가 충족돼야지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분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의 삶을 맡겨두면 어떻게 해요? 좋은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이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있으니까 그 두 마리 말을 곱비를 잘 당겨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죠. 네, 제 안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의 이성이라는 끈을 잘 이용해가지고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한, 그 문제를 이어받아서 진지하게 탐구한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사상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함량할 수 있는지 키울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니코마코? 니코마코스 윤리학. 니코마코스 공부 또 해야겠네요. 그죠. 플라톤은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수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이런 구조가 있고 우리 안에 이런 구조가 있고 이런 권력 관계가 있고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보통 강조를 합니다. 오늘도 설명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쩌다 철학의 네오였습니다. 빌라방이었습니다.